1챕터 나는 다른 시어머니와 달라. 오전 7시 며느리 집 앞.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며느리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엔 어젯밤 정성껏 만든 밑반찬 3가지가 든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멸치볶음, 깻잎지,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우엉조림.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끝이 익숙합니다. 따르릉 문이 열리는 소리.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며느리가 황급히 나왔어요.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또 잠을 설쳤구나. 괜찮아, 어머니가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엔 어젯밤 설거지가 그대로였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지쳤으면. 저는 묻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전 8시 손자를 돌보며 방에선 손주 진우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가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내가 볼게. 넌 출근 준비해.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진우를 안아 올렸어요. 축축한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트림을 시켰습니다. 진우가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며느리의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뭐라고? 우리 며느리 힘들지?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얇았어요. 예전보다 더 말랐나? 밥은 잘 먹고 있는 걸까? 오전 9시 며느리를 배웅하며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오늘 반찬 채워놨으니까 저녁은 편하게 먹어. 밥도 해놨어.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돼. 네, 어머님. 그럼 진우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어요. 쿵.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낮 12시 혼자만의 시간. 진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며느리네 집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타일에 물때를 닦아내고 거실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며느리의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사준 원피스가 구겨진 채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입은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었나? 다음엔 며느리 스타일에 더 맞는 걸 사줘야겠어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다가 문득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걸레질하던 그때의 나. 절대 우리 며느리한텐 그러지 말자. 나는 다른 시어머니가 되자. 그날의 다짐이 떠올랐어요.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는 행복할 거야. 저녁 6시 며느리의 귀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했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회사는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며느리의 대답이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더니 진우를 보지도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얼른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자, 이거 마셔. 기운 좀 차려. 고맙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차를 받아 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공허했어요. 저녁 7시 아들이 귀가하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진우,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표정이 어두워. 엄마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많대요.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맞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 밤 8시 집으로 돌아오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요즘 며느리가 웃을 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할까? 혹시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자주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는 항상 고맙다고 했잖아.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내가 미역국 끓여갈게. 푹 쉬어.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나는 좋은 시어머니야. 며느리도 나를 좋아할 거야. 우리 관계는 완벽하니까. 밤 11시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 눈빛에 깃들었던 그 무거운 그림자. 그게 대체 뭘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 시어머니처럼은 절대 안 했어. 나는 다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챕터 더 잘해줘야 해. 오후 2시 아들의 전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평일 한낮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병원 다녀왔어요. 아내가 육아 우울증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 며느리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환경적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육아 부담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있을 거래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팠구나. 내가 몰랐구나. 오후 3시 자책의 시간.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두운 눈빛, 억지로 짓던 미소, 점점 말라가던 몸.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자주 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어.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매일 갈게. 며느리 좀 쉬게 해줄게. 다음날 아침 6시 새로운 결심.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고등어 조림,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까지. 보자기에 가득 담긴 반찬 통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도와줘야 해. 며느리가 아프지 않게 내가 지켜줘야 해. 아침 7시 며느리 집에서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감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안 오시는 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있어야지. 너 아프다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말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어서 들어가서 씻어. 엄마가 아침 다 차려 놓을게.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전 10시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화장실 청소, 걸레질까지. 베란다에 쌓여있던 빨래를 모두 돌리고 널었어요. 진우를 안고 분유를 먹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모든 걸 혼자 했다니.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어. 매일 와서 다 해줬어야 했어. 아기를 재우고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수건까지 새 것으로 갈아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오후 1시 손자를 데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도 아기 때문에 쉬지 못하겠구나. 저는 진우를 안고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기 침대도 있고 장난감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재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진우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너는 집에 가서 푹 쉬어. 걱정하지 마.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6시 아들의 감사.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진우 데려가셨어요? 아내한테 들었어요. 응, 며느리 좀 쉬라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재울 거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까지 생겼겠니? 엄마가 앞으로 매일 갈게. 그리고 진우도 자주 데리고 있을게. 며느리 푹 쉬게 해야지. 엄마 고마워요. 진짜로.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를 지켜줘야 해. 다음 날 오전 8시 더 헌신적으로.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할 때까지 아침을 차려주고 아기를 봐주고 집안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은 진우를 우리 집에 데려와 재웠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걸 미리 해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손을 뻗을 때마다 저는 먼저 가로막았어요. 됐어. 넌 쉬어. 아직 몸도 안 좋잖아. 며느리는 결국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2주 후 이상한 변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더 도와줄수록 며느리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 제가 진우를 안고 있는데 며느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안을게요. 괜찮아. 엄마가 안고 있을게. 넌 팔 아프잖아.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혼란스러운 마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왜 며느리는 더 안 좋아 보이는 걸까? 약은 먹고 있다던데. 병원도 다닌다던데.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진우를 안았을 때 며느리가 허공에 손을 뻗었다가 내리던 그 순간. 그때 며느리 얼굴에 스쳤던 표정이 뭐였을까? 밤 11시 아들과의 통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며느리 약 잘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니? 내가 매일 가서 도와주는데.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대요. 약만으론 안 된대요. 환경? 내가 도와주는데 무슨 환경이 문제야?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내도 말을 안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밤 12시 잠들지 못하는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집안일을 할 때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해주면 돼. 며느리가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3챕터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 오전 9시 평소처럼 시작된 하루. 오늘도 어김없이 며느리네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퇴근할 것 같아요. 진우는 제가 데리러 올게요. 며느리가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 그럼 저녁은 내가 해놓을게. 너는 편하게 와.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거실 청소. 며느리가 출근하고 진우를 재운 후 저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았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려 먼지를 털어내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쿠션 사이에 꽂혀 있던 노란색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오래된 듯한 공책.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뭐지 이게? 공책을 펼치려다 멈칫했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물건일 거예요. 함부로 보면 안 되겠죠. 오전 10시 10분 흔들리는 마음. 공책을 도로 소파 쿠션 사이에 꽂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기장인가? 며느리가 일기를 쓰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 안에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내가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공책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공책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남의 일기를 몰래 보는 건 잘못된 거야. 양심이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꾸만 손이 갔어요. 오전 10시 20분 갈등의 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픈데 나한테 말을 안 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요즘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이유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 손이 공책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잠깐만 보면 안 될까?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면,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힌트라도 얻을 수 있다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면서도 하려는 것.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꾸 정당화하려는 마음.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공책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요. 그래, 이건 안 봐야 해. 오전 10시 30분 결국 펼친 첫 장. 하지만 제 발은 다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점점 더 깊어지는 다크서클, 억지로 짓던 미소, 텅 빈 눈빛. 이러다 며느리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볼 거야.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만 알면 돼. 손가락이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충격. 첫 장 오른쪽 상단에 적힌 날짜. 2025년 10월 1일. 오늘이었어요. 이건 오래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일기였어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오늘 날짜의 일기. 며느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여기 적혀 있다는 것. 읽어도 될까? 아니, 이건 더 안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미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또 오셨다.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나에 대해 쓴 일기. 오전 10시 40분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 고맙다고 썼을까? 아니면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첫 문장 아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눈이 며느리가 쓴 글자들을 따라갔어요. 한 줄, 두 줄.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저는 공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얼어붙은 시간. 공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읽은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읽은 거야.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하지만 문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쓴 그 말들, 그 단어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계속 읽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첫 페이지만 봤는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까 봐 두려웠어요. 그만 봐야 해. 이건 내가 봐선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손은 이미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빽빽하게, 절박하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무너지는 확신. 공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착각이었다는 걸. 제가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며느리에겐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걸. 손에 든 일기장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4챕터 내가 며느리를 죽이고 있었다. 오전 11시 20분 첫 번째 문장.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전 9시. 시어머니가 또 오셨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또. 매일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며느리에게 그건 또였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하려던 설거지를 어머님이 다 해버리셨다. 내가 하려던 청소도, 내가 입히려던 진우 옷도. 나는 우리 집에서 손님이다. 아니, 손님만도 못하다. 손님은 떠날 수 있으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전 11시 25분 두 번째 페이지. 손가락이 떨려서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몇 번 만에 겨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어제 일. 어머님이 진우를 안고 있었다. 내가 손을 내밀었다. 제가 안을게요 라고 말했다. 제 기억에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괜찮아. 엄마가 안고 있을게. 넌 팔 아프잖아.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요. 그 순간 진우가 어머님 품에서 나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할머니 품이 더 편한 거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도 서툰 엄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을 내렸다. 다시는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나보다 할머니가 더 잘하시니까. 오전 11시 30분 무너지는 세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의 일기였어요. 오늘 어머님이 또 일찍 오셨다. 진우 기저귀를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가셨다. 내가 할게, 넌 쉬어. 나는 쉬고 싶지 않다. 내 아이를 돌보고 싶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제 선의가 이런 의미였다고요? 어머님은 나쁜 분이 아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걸 안다. 그래서 더 힘들다. 내가 배은망덕한 며느리 같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전 11시 35분 더 깊은 진실.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급하게 쓴 듯 했습니다. 진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님이 옆에 계셨다. 저도 기억납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어머님이 소리쳤다. 진우야, 엄마라고 했어? 우리 진우 천재네.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리셨다.
나는 그 순간 방관자였다. 내 아이의 첫 말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진우를 안고 방방 뛰시며 기뻐하셨다. 진우도 웃었다. 나만 웃지 못했다. 내 기쁨을 빼앗긴 것 같았다. 오전 11시 40분 견딜 수 없는 고백. 손이 너무 떨려서 일기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계속 읽었어요. 어제는 어머님이 진우를 데리고 가셨다. 며느리 좀 쉬라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울었다. 며느리가 울었다고요? 제가 도와줬는데? 빈집이 너무 조용했다. 내 아이가 없는 집.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아이도 없이 혼자 있는 엄마는 엄마인가? 어머님은 날 위한다고 하시지만 나에게서 엄마라는 정체성을 빼앗고 계신다.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1시 45분 가장 아픈 진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가 더 흐려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나는 무능한 엄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증명하신다. 매일매일. 내가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먼저 하신다. 내가 더 잘해라고는 말씀 안 하시지만 행동으로 매번 보여주신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손 거칠어진다며 말리신다. 청소를 하려고 하면 임신하고 출산해서 힘들었을 텐데라며 가로막으신다. 아이를 안으려고 하면 엄마는 쉬어라고 하신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나는 쓸모없다. 어머님이 계시면 나는 투명인간이다. 오전 11시 50분 숨 막히는 고백.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숨이 막힌다. 어머님이 오시는 날이면 가슴이 답답하다. 도망치고 싶다.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말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다. 정말로 날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걸 안다. 그래서 더 미치겠다. 나쁜 사람이면 미워하기라도 하지. 너무 좋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있다. 선의로 포장된 통제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 못한다. 남편도 친구들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라고 한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배은망덕한 며느리. 오전 11시 55분 일기장을 떨어뜨리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 그게 며느리에겐 통제였고 억압이었고 존재 부정이었습니다. 정오 거울 속의 낯선 사람.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 헌신적인 시어머니,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나. 하지만 거울 속의 그 사람은 며느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선의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며느리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챕터 나도 피해자였는데. 정오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만 봐야 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하지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정오 10분 며느리가 쓴 나에 대한 글.
다음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들게 사셨다는 걸 안다. 남편에게 들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제 과거를 며느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님도 아팠던 분이니까 나한텐 다르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저를 이해하려 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어머님은 나한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 방식만 다를 뿐 이것도 시집살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머님의 시어머니는 폭력적이었다. 어머님은 친절하시다. 하지만 결과는 같다. 나는 내 집에서 주인이 아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어머님이 매일 그렇게 가르치신다. 정오 20분 30년 전의 기억.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꽉 잡았어요. 30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 처음 시집 갔던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죠. 앞으로 설거지는 찬물로 해. 뜨거운 물 쓰면 그릇이 상해. 알겠어? 네, 어머님. 청소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해. 나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돼. 네, 어머님. 진우 기저귀는 이렇게 개야 해. 내가 하는 방식은 틀렸어. 네, 어머님. 모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틀렸다고 들었어요. 정오 30분 무너졌던 나. 부엌에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을 때였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친정에서 뭘 배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괜히 또 사고 치지 말고.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었어요. 나는 무능한 며느리구나.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정오 40분 견뎠던 시간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는 내가 볼게. 넌 아직 서툴러.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아갔습니다. 제 품에서.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하면 아기가 불편해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에게.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니가 모든 걸 하셨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재우기. 저는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돌보는 시어머니를 고맙다고 해야 했습니다. 나 대신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갔습니다. 정오 50분 그때의 다짐.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시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안 될 거야.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내 며느리한텐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며느리를 인정해 줄 거야. 며느리가 주인공이 되게 해줄 거야. 나는 달라질 거야.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수없이 되뇌었어요. 오후 1시 비극적 깨달음. 일기장을 내려다 봤습니다. 며느리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결국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차갑고 명령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미워할 수 있었어요. 반항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절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저를 미워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참아야지. 며느리가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 더 교묘한 폭력.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쓴 문장들.
어머님은 나쁜 분이 아니다. 그게 더 힘들다. 시어머니는 명령했지만 나는 제안했습니다. 내가 할게 대신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되니까요. 시어머니는 무시했지만 나는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도 며느리가 하는 걸 다 가로챘어요. 더 교묘했습니다. 더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착한 시어머니라는 탈을 쓰고 같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후 1시 20분 대물림의 비극.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당하면서 매일 울었던 나.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다짐했던 나. 그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똑같지도 않았어요. 더 나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적어도 솔직했습니다. 넌 안 돼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더 잘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희망을 주는 척하면서 빼앗았어요. 오후 1시 30분 깨진 자아상.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곳에 비친 사람. 착하다고 믿었던 사람.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사람. 그 사람은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나는 며느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었던 사람. 선의로 포장해서 더 보이지 않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거부할 수 없게. 나는 가해자였어. 그 말을 입 밖에 내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후 2시 며느리의 마지막 문장.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어머님은 아실까요? 그 문장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어요. 이 일기를 어머님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여기 두고 갑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서요. 미안합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일부러 놓고 간 거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계획된 절박한 SOS였습니다. 6챕터 일부러 놓고 간 SOS. 오후 2시 1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기장을 소파 쿠션 사이에 꽂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저는 얼어붙은 채 일기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후 2시 12분 침묵. 며느리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 들린 노란 일기장을 보았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할까요? 변명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에 온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구나. 읽으셨구나. 오후 2시 15분 며느리의 질문. 며느리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읽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래 봤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어.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제가 며느리의 일기를 몰래 읽었는데? 오후 2시 20분 충격적 고백.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뭐? 일기장이요. 어머님이 볼 수 있게. 일부러 소파에 두고 나갔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이 오늘 오실 거 알았어요. 그리고 청소하시다가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후 2시 25분 며느리의 이유. 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로는 못 드릴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머님께 직접 그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머님은 상처받으실 거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제가 싫다고 하면 저는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알아주실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오후 2시 30분 며느리의 고통.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고맙다고 해야 했어요. 웃어야 했어요. 며느리야. 진우를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집안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다 하시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손님이었어요. 아니, 손님만도 못했어요. 저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저도 울었습니다. 함께. 오후 2시 40분 서로의 고백.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나는 너를 도와주는 줄 알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 그게 더 힘들었다며? 일기에 그렇게 썼더라.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네, 어머님이 나쁜 분이었으면 차라리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 오후 2시 50분 착한 사람의 폭력. 어머님은 너무 좋은 사람이셔서.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책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후 3시 며느리의 용기. 말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없이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얼굴을 보면 말이 안 나왔어요. 왜? 어머님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제가 싫다고 하면.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썼어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어머님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한테 직접 줄 수는 없었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비겁한가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용감했어. 오후 3시 10분 무너진 관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나쁜 며느리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서툴러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고 싶어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눈치 보지 않고 싶어요. 알아.
이제 알았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사람. 고부.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쌓은 벽이었어요. 선의로 사랑으로 쌓은. 오후 3시 30분 질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제가 무너뜨린 이 모든 것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7챕터 너무 좋은 사람이라 더 힘들었어요. 오후 4시 진짜 대화의 시작.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정직해져야 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왜 이랬는지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나는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랐어.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시집살이를, 그 고통을 너한테는 절대 안 시키고 싶었어. 며느리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똑같이 했더라. 아니, 더 나쁘게. 오후 4시 10분 무의식 속의 우월감. 며느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추악한 진실을. 나도 몰랐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며느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진우 기저귀를 갈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하는 게 낫겠어.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하면 더 깨끗한데. 이렇게 생각했어. 부끄러웠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더 잘한다고. 내 엄마보다 내가 더 나은 엄마라고. 그렇게 믿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생각이, 그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내 모든 행동에 배어 있었어. 오후 4시 20분 아이를 향한 집착. 가장 고백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웠어. 우리 손자, 내가 키운 것 같았어. 며느리가 작게 떨었습니다. 내가 회사 갔을 때 진우랑 단둘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진우가 나만 보고 웃을 때, 나한테 안길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난 생각했어. 내가 엄마 같다. 내가 진짜 엄마처럼 키우고 있다. 그게 기뻤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내 아이를 빼앗고 있었어. 무의식적으로. 오후 4시 30분 며느리의 대답.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며느리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못된 시어머니였으면 저는 미워할 수 있었을 거예요. 화낼 수 있었을 거예요. 대들 수도 있었겠죠. 오후 4시 40분 착한 사람이라서.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너무 좋은 사람이셨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에게 싫어요, 그만하세요 라고 어떻게 말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어머님을 미워할 수도 없고 제 마음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며느리야. 오후 4시 50분 갇혀버린 며느리. 며느리가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집안일 다 해주신다고. 아이도 봐주신다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친구들이 뭐래요? 좋겠다.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감사해야지래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걸. 저만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알아요, 이제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오후 5시 사랑의 이름으로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도 피해자셨잖아요.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도 똑같이 당하셨잖아요.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더 미안해. 나는 알았어야 했어. 그 고통을. 그런데 똑같이 했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진짜로. 저도 알아요. 응.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오후 5시 10분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며느리가 저에게서 살짝 떨어져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 봤어요. 어머님, 저는 제 삶의 주인이고 싶어요. 그래. 서툴러도 실수해도 제가 하고 싶어요. 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님이 필요할 때 제가 부를게요. 도와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멀리서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넘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응, 그럴게. 오후 5시 20분 무너졌던 나를 고백하다. 저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필요했어. 30년 전에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못 믿었어.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 시절을 벗어나는데 10년이 걸렸어. 시댁을 떠나서 혼자 살면서 겨우 나를 되찾았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똑같이 했어. 내가 제일 싫어했던 그 사람이 됐어. 오후 5시 30분 깨달음의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여기서 끊어요. 응? 대물림. 여기서 끊어요. 며느리가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어머님한테 했던 일,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일, 여기서 끝내요. 며느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만약 제게 며느리가 생긴다면 저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겪은 이 아픔을 다음 세대한테 넘기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끝내자. 오후 5시 40분 서로를 이해하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아픔을 이제야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걸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오후 6시 새로운 시작.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서툰 엄마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 며느리야. 나는 아직 배워가고 있는 시어머니야. 실수도 많이 할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마지막 약속.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속해 주세요. 뭐? 제가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그냥 물러나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와주세요. 그럴게. 약속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냥 진우 할머니로만 놀러 오세요. 집안일 하시지 말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연습하세요, 어머님.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8챕터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2주 후 오전 10시.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리 연락하고 며느리가 괜찮다고 할 때만 갔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마다 며느리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잘 있을까? 며느리는 혼자 괜찮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3주 후 오후 2시.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시간 되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랑 영화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말해. 감사해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기뻤어요. 예전엔 제가 일방적으로 내가 봐줄게 했다면 이젠 며느리가 필요할 때 저를 찾습니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였어요. 토요일 오전 11시.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우는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방금 분유 먹었고요.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앉아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진우야, 할머니 왔다. 진우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1시 며느리를 배웅하며 며느리 부부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우에게 다가가 꼭 안아줬어요. 진우의 머리에 뽀뽀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할머니랑 재밌게 놀아. 진우가 엄마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진우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엔 제가 진우를 안고 있으면 며느리는 손도 못 뻗었는데 이젠 며느리가 당당히 아이를 안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머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천천히. 며느리 부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진우가 제 목에 팔을 두르며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오후 5시 며느리의 귀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돌아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진우 안 울었죠? 응, 천사같이 잘 놀았어. 낮잠도 잘 자고. 며느리가 진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진우가 며느리 품에서 편안하게 안겼어요. 우리 진우 엄마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진우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5시 30분 며느리의 고백.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엄마 같아요. 응? 며느리가 진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 엄마 같아요. 예전엔 제가 엄마인 것 같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근데 요즘은 진우가 저만 찾을 때도 있고 제가 재울 때 더 잘 자고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엄마구나 실감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물러나 주셔서.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품에 가두는 게 아니라는 걸. 상대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거라는 걸. 며느리가 진우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제가 진우를 안고 행복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행복한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오후 3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진우를 데리고. 어머님 그냥 놀러 왔어요. 어서 와, 어서 와.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냥 편한 대화였어요. 어머님 저 요즘 일기 쓰고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그 일기장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감사 일기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들을 적어요. 진우가 웃어준 것, 어머님이 적당히 거리를 두어주신 것,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 것.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일기가 고통의 기록이었는데 이젠 감사의 기록이에요. 오후 4시 성차례 시간.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 30년 전 제가 겪었던 고통. 그걸 며느리한테 똑같이 안겨줬던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바꾼 게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며느리가 저를 진짜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진짜로 인정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불완전하지만 노력하는 모습 그대로.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추석 아침. 명절이었습니다. 며느리네 집에서 모였어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진우를 봤어요. 어머님,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며느리가 부탁했습니다. 부탁이었어요. 명령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그래, 갈게.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옆에서 전을 부쳤어요. 며느리가 먼저 했고 제가 도왔습니다. 며느리가 주인이었고 저는 손님이자 조력자였어요.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될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완벽해.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 식사 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예전처럼 아침부터 오셔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했을 때 와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명절이 두렵지 않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밤 10시 이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진우와 놀아주고. 예전처럼 제가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주인이었고 저는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요.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필요할 때 부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입덧이 심해서요.
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부탁한 것만 했습니다. 진우를 돌보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둘째 태어나면 산후조리는 제가 할게요. 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 한편이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가 부를 때 갈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멀리서 지켜봐 주셔서.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작 후기. 이 이야기는 선의가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착한 시어머니도 나쁜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부 관계는 안녕하신가요?